9장은 다양한 추출과 에스프레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출하면 첫 번째는 커핑이겠죠. 커핑 같은 경우는 딱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어서 프로토콜 방식대로 하는 게 이게 가장 재현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커피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막 품질이 나면 생두든 원두든 품질 평가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해서 조건이 두 가지인 거죠. 가장 차이가 안 나야 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커피가 갖고 있는 품질이 충분히 발현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직접 커핑하는 걸 안 먹어보고 그냥 자료만 봤을 때는 커핑하면은 그래도 좀 맛이 좀 떨어지고 커피의 품질이 최고가 이거라면 커핑의 맛이 한 이 정도 나오고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핑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한다. 그런 거에서 제가 좀 다른 처음에 충격이었는데 하여간 그렇죠. 좋은 커피 원두라 그러면 물에 잘 넣고 그 성분만 무리가 가지 않게 잘 우려내도 충분히 맛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다양한 추출 방법이 있다. 진짜 뭐 똑같은 방법도 레시피가 다를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처음에는 아직 완벽한 방법은 없다. 또 방법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더 좋게 하는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 그런 걸 거고요. 커피 추출 방법은 뭐 거의 이제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나왔어. 아직도 새로운 방법이, 새로운 기기가 나온 거 보면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없는 건 역시 침지식일 거고요. 빠른 흐름을 이용한 만큼 이것은 그만큼 편차가 심하겠죠. 그래서 자료를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차이를 내는 게 물의 흐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없는 쪽이 커핑일 거고 가장 빠른 유속으로 내는 게 에스프레소일 거고 그 중간이 뭐 류음이든 하리오든 칼리타든 멜리타든 이것도 다 뭐 나름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속 그러니까 어떤 온도의 물을 어떤 식으로 흘려서 그 안에 성분을 어떤 식으로 녹여내느냐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분류가.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잔잔하게 여기서 일이 녹아나오는 식으로 하는 게 침지식이고 흐름을 줘서 자꾸 이렇게 씻어내는 방식이 수가식이겠죠. 그래서 클래퍼 같은 경우는 침지식에 가깝고요. 막 편차는 작을 거고 자기가 깔끔한 맛을 내려면 이렇게 딱 원하는 부분만 빠른 속도로 녹여서 커팅할 수 있는 그 방식, 투과식이 더 낫겠죠. 에스프레소 그러면은 지금이야 워낙 일상적이지만 커피를 그 빠른 속도로 짜내서 그다음에 고농도가 되면 그만큼 다양한 메뉴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취향에 따라서 필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스프레소를 해가지고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할 수 있을 거고 에스프레소는 그만큼 빠른 만큼 물의 흐름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양도 가해 쪽이 아무래도 흐름이 빠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 편차까지 없애기 위해서 태핑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흐름이 되도록 그래서 커피 세포마다 조각마다 똑같은 양이 추출돼 나오게 하는 건데 강제로 흐름을 하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만 편차가 나면 일단 한번 그쪽에 흐름이 된다 통로가 생기면 그쪽으로 물이 쫙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편차가 나기 쉽다. 그래서 이 편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물의 흐름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압력을 안 받으면 겉으로 흘러버릴 것이고 압력이 걸려야 그 속을 침투해서 파고들어가 흐를 텐데 너무 미분이 생겨서 꽉 막아버리면 꽉져버리고 막아버리면 그쪽은 물이 통과하지 않겠죠. 그래서 얼마큼 균일하게 풀어서 물을 균일하게 흘러가느냐
말로는 쉽지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구현되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분쇄도 같은 경우 분쇄가 거칠면 그만큼 통로가 틈이 있으니까 물이 쭉쭉 흘러갈 거고, 너무 작게 해버리면 꽉 막혀서 덩어리져서 못 흘릴 거고. 그러니까 이 큰 거라 그러면 속에 있는 부분을 추출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작은 부분은 그만큼 너무 과추출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거꾸로 과추출이 안 일어나거나 거꾸로 너무 떡져가지고 아예 통로를 꽉 막아가지고 흐름성이 없어져가지고 그쪽으로 흐르지 않게 돼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균일하고 적절한 입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커피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마가 특징인데, 어떨 때 크레파가 잘 나느냐. 크레마가 있으면 크레마 자체가 이제 벌써 상징이 되니까요. 커피 그 원두 그러면 분쇄할 때 거품이 아예 안 나면은 이게 벌써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고, 거품이 없으면 이 커피가 맛이 없는 게 아닌가? 머릿속에 첫인상이 벌써 이제 그렇게 딱 붙여버리면 그 맛 자체도 그렇게 느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맛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맛 물질, 향기 물질, 물질로부터 어떻게 감각이 되고 어떻게 지각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지 이 단계를 다 해야지 맛인 거지. 자기는 이런 어떤 느낌, 표정, 색깔 이런 게 맛은 맛이고 뭐 색은 색이고 뭐 이런 거품은 거품이고 크레마는 크레마지. 크레마에 뭐 성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죠. 머릿속에 이제 크레마가 다 돼 있는 게 맛있는 커피라고 여긴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이미 혀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 바뀐 혀로 맞게 되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준다. 근데 실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거품이잖아요. 그래서 거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용성입니다. 향 같은 경우는 지용성 거품의 마개가 제법 녹아 있는 거죠. 탕탕 터지면서 향을 발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맛이 있고 그것보다는 시각적인 측면, 그 성분이 녹아 나왔다는 것은 크레마가 녹아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성분이 어떻게 녹아 나오는 거냐에 영향을 받는 거죠. 크레마 자체가 아니라 크레마가 녹아 나오는 자체가 어떻게 어떤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녹아 나왔을까 하는 거하고 시각적인 측면, 향 측면에서는 터트려주는 효과가 있다. 라떼 맛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를 갖다가 스티밍을 하죠. 스티밍을 하면 온도가 40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공기 들어가는 게 거품 형태로 뭉쳐지게 되는 거죠. 기포. 생각보다 이제 기포 같은 경우가 여러 품질에 많이 영향을 주는 거죠. 빵 같은 것도 그렇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마시멜로우도 그렇고, 생각보다 거품이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된 품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라떼 같은 것도 당연히 거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품은 자체로는 당연히 터져나가죠. 터져나가지 않고 갇히려면 코팅막이 있어야 됩니다. 코팅막 중에서 유명한 게 단백질이죠.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 다른 것도 뭐 탄산 들어있는데 거품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맥주 거품이 미세하고 오래 남는 이유는 수용성 단백질이 감싸줘서. 결국 이것도 이제 가열에 의해서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카제인은 양이 많은데 걔는 대열성이 있어서 잘 안 풀어집니다. 근데 여기 유청 단백질은 열에 약하거든요. 열에 의해서 풀어지는 거죠. 풀어서 엉켜가지고 이 거품을 감싸면 거품이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우유 성분, 단백질 성분이 거품을 안 상하게 하면 휘핑이 잘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